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미사일의 정체는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계열의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종 무기로 우리의 현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에도 일단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9일에 두 번째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이게 신종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예, 일단 뭐 신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원래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 스커드 아니겠습니까? 이 스커드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예. 지금 이제 뭐 사실 뭐 뒤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탄도 미사일인지 여부 놓고 굉장히 말이 그렇죠. 많은데 이 미사일 자체는 이제 원형을 이스칸데르라는 미사일과 굉장히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왜 그럼 이렇게 동일하냐?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자체는요, 원래 이 스커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개발했던 미사일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이제 INF 협정, 그러니까 이 그 중거리 미사일 미사일을 제한하는 그 협정, 그 유럽 지역에 그 러시아의 중거리 미사일을 제한하는 그 협정에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만들어낸 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일이 또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2000년대 한 중반 정도에 실전 배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었던 것이 스커드는 페이트리어트에 요격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측에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페이트리어트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면서 새롭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뭐 탄도를 놓고 뭐 탄도 미사일이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탄도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의 버전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미사일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두 번째 발사하기 때문에 지난 4일에 발사했던 발사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유사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거의 유사하죠. 사실상 뭐 이 미사일이 국내외 언론에 공개된 것은 작년도 2월 8일 날 북한이 건군절 행사할 때 사실상 이 미사일을 처음으로 선보였거든요. 뭐 워낙 북한이 2017년도에 많은 미사일들을 발사를 했고 화성 12형, 14형, 15형 등을 발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은 2017년도 8월 달에도 북한의 그 동해안 기대령이라고 하는데 원산 바로 밑이에요. 거기서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이때도 이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 공개된 것은 작년도 2월 8일이었고 이것이 실제로 이번에 훈련을 했던 뭘 했던 간에 발사되는 장면이 공개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4일하고 5월 9일 두 번인데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같은 미사일이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워낙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러면 이게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실전 배치되면은 우리 군의 어떤 뭐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미사일이 왜 나왔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미사일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전형적인 미사일이죠, 그렇죠?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마치 우리 연필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이 미사일은 보시면은요, 이 비행을 하거나 할 때 그 소위 에어로다이나믹, 그러니까 공기 역학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죠? 막대기가 하나가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심지어는 단분리가 되지도 않은 채로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요격 미사일이 와서 이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은 얘는 한번 잡은 코스를 꺾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하나를 더 꺼내면은요, 이 소위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은 조금 이제 좀 사이즈가 작지가 좀 그러니까 이게 실제 뭐 이런 이 정도의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죠? 이게 사이즈가 좀 다른 걸 제가 들고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신 것과 다르게 굉장히
짧죠. 예. 짧고 그다음에 날렵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보면 이제 심지어는요 레이더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스텔스적 요소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이 프로파일도 굉장히 작게 만들고 네. 이 뒤에 핀도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고 표면에는 내열 코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한 가지 모든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뭘 했냐 목표는 뭐냐? 네네. 바로 그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고 나가겠다라는 그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체계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NF 협정 때문에 등장을 했고, 유럽에 미국이 구축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등장한 제품입니다. 네네. 지금 사실 보면요, 대한민국도 지금 미사일 방어 체계를 주요한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막는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차량들이 등장을 해서 이동식 차량으로, 차량이 예. 등장해서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고체 연료 같은 걸로 해서 막 쏴가지고 공격에 네네. 들어간다. 근데 이 미사일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 체계, 방어 장비들, 예. 이런 뭐 패트리어트라든가 아니면 청군 같은 이런 장비들, 이 장비들이 막을 수 있는 범위를 만약에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거는 기존의 스커드 위협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 뭐 지금 이것이 시험 발사 몇 번으로 네. 북한이 뭐 양산을 엄청나게 시작하고 많이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요, 결국 뭐냐면은요, 어떤 북한이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요, 제일 먼저 강화할 재래 전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스커드 미사일들이 80년대 한 중반 정도에 배치가 됐단 말입니다. 얘들을 이제 저걸 해야 돼요. 얘들을 이제 뭐라고 그럴까, 퇴역을 시키고 신형을 해야 되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이미 퇴역을 시켜도 상관없는 게 대한민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쫙 갖춰놓고 있으면은 더 이상 쓸모없는 미사일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90 무기는 버리고 새로운 무기들로 이제 그쵸. 다시 배치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북한이 예산적 여유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특히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이 바로 이스칸데르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근데 앞서서 이제 뭐 스텔스 기능까지 있으면 미사일을 레이더로 감지하기도 쉽지 않고 요격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발사했을 때 사정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내를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건 뭐 당연하죠. 예. 저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이제 덜 신경 쓰는 이유도 네.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가 500km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위협이 되는 거지 일본이나 또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예.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제가 좀 더 붙이면 네.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가위바위보예요. 맨 처음에 이제 내기 누군가가 나름이다. 뭐 이렇게 예. 하면 내고 예. 또 이게 내면 이걸 이기기 위해서 또 내고 이렇게 해서 무기 체계가 점점 고도화되는 거거든요. 네. 양 박사님 잘 설명을 하신 것처럼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패트리어트라는 그 대공 미사일이 있어서 그걸로 했는데 네. 그럼 이걸 이제 또 가위바위보 이론에 의해서 피해야 되잖아요. 예. 그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이스칸데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스칸데르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스칸데르의 마지막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50km 이하니까 우리의 패트리어트 3나 철매 2 뭐 이것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데 패트리어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거리가 40km, 30km 이하에 되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결국 속도 문제거든요. 네. 게다가 철매 2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상 사거리는 한 40km 나가지만 고도로 보면 유효 사거리 한 15km에서 한 30km 정도 되는데 할 수는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은 뭐가 문제냐 하면 결국은 속도거든요. 예. 저쪽에서 떨어지는 속도보다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속도가 느리게 되면 곤란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가위바위보 이론에 의해서 발전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결국은 이것이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 되는데요.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굳이 뭐 얘기를 굳이 한다라고 하면 한 500km에서 뭐 한 5,000km 정도로 생각한다면 네네. 사실상 INF 조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없애자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한 조약이었는데 네.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INF에 해당되는 건데 러시아는 이것을 계속해서 개발해 왔잖아요. 예. 그 기술을 이제 북한도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2월 1일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INF 중거리 미사일 조약에서 탈퇴한다라고 그랬고 네. 러시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도 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고 예. 거기에 따라서 가위바위보 이론에 의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당분간은 좀 위험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북한이 물론 이제 이스칸데르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개발할 때까지 우리로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합참에서 발표한 걸 보면 1분 전에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물론 거기에는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이제 240mm 방사포 그리고 자주포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뭐 그리고 이제 감청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알고 거기에 이제 준비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감시 체계, 그 우리 스스로의 그 인공위성, 네. 군사위성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 갖춰야 될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100km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날아가서 금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세종대왕함이나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스파이 아이디나 그런 또는 그린파인 미사일로서 그린파인 레이더로서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사거리 한 50km 고도 정도 올라가니까 이것을 찾아내는 레이더가 문제가 돼요. 물론 이제 적어도 레이더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스칸다르급에 최적화된 그런 이제 이 저고도 레이더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이제 그러려고 하면 요격해야 되니까 요격하는 미사일이 현재로서는 철매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네네. 여기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의 위협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 군의 현무투하고 뭐 기능이라든지 또는 겉모습이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좀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일단 외양을 좀 보시면 대략 답이 나오는데요. 네. 외양 혹시 지금 사진이 있으면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한 사진을 갖다 놓고 보시면은 네. 아주 명백합니다. 어떠냐면은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자체가 지금 이제 지금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 화면에 나온 거는 이제 북한이 지금 발사한 미사일이고요. 이스칸데르 미사일 자체가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모형으로 갖고 나온 게 이스칸데르인데 예. 모양이 외양이 똑같습니다. 저 외양이 지금 보시면 자 네네. 현무와 지금 보이네요. 예. 예. 신형 좀 크게 전술기와 보여주시죠 화면을. 예. 그래픽을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예. 이제 신형 전술 뭐 외양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저런 형태의 탄도 미사일은요 네.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 이스칸데르가 처음 만들었고요. 네. 그 이스칸데르를 거의 그대로 그 참조를 해서 우리 현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이 신형 뭐 전술 유도 무기라고 하는 이 신형 단거리 탄도탄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저 외양이 왜 독특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냐면요, 일반적으로 펜슬형 그러니까 이 연필같이 길쭉한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짧고 총알 같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는 중간에 각도 들어간 것과 그 다음에 그 활용하고 있는 그 고체 연료를 활용해서 되게 추진부 자체가 굉장히 짧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요. 이건 이스칸데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을 저렇게 만들 때는요, 왜 저렇게 만드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급격하게 기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그게 기동을 해야 되는데 길면은 기동을 못하기 때문에 짧은 것들을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점 이제 보통 우리가 탄도 미사일은 정점 고도로 쭉 올라가서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의 그 낙하 운동, 그러니까 떨어지는 에너지만을 활용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이 미사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쭉 하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요격하고 날 탐지할 것 같다 그러면 이 뒤에서 추력을 한번 딱 줘가지고 해서 자세를 잡아서 쭉 날아가고 그러다 하강해서 다시 날아가다가 자 최종 목표가 되면은 거의 80에서 90도 각도로 해서 내려 꽂습니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요격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비행 중에도 얼마든지 고도라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군요. 그게 일반 탄도 미사일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일반 탄도 미사일보다 훨씬 더 진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당연히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이 탄도 미사일 후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참조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이제 핵 다 만들었으니까 핵무기 다 만들었으니까 대한민국을 공략할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생각했을 차기 미사일은 당연히 이스칸데르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애꿎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서로 그 러시아제 기술의 미사일을 들고 와서 서로를 겨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서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우리 군 당국은 좀 신중하게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된다라고 좀 시간을 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이제 지금 보니까 탄도미사일이다,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요. 추진체가 있어야 돼요. 추진해서 날아가야 되니까. 두 번째는 목표 지점에 유도되는 유도 기술 그 두 개가 합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미사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탄도 미사일이냐 단거리 미사일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키하고 몸무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다르다. 단거리 미사일이냐 장거리 미사일이냐 또는 중거리 미사일이면 같은 키를 네네. 놓고 비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탄도탄이냐 또는 크루즈 미사일이냐 하면은 이것이 몸무게를 같이 비교하는 건데 네. 한쪽은 몸무게를 가지고 얘기하고 한쪽은 키를 가지고 얘기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두 개 다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키와 몸무게를 얘기하면은 키 몇 센치에 몸무게 몇 킬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면 정확하죠. 단거리 탄도미사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각각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한쪽에서는 키를 얘기해서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몸무게를 이용해서 그것을 단거리 미사일로 표현을 했다라고 그럼 볼 수 양국에서 있죠. 왜 그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기준을 다르게 보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탄도미사일이 맞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양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칸데르급이니까 네네. 당연히 이거는 뭐 탄도미사일이고 올라가는 그 미사일 발사 장면까지도 이제 영상으로 다 공개가 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걸 보고 이제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 안 할 사람은 없고 네. 그것이 단거리 미사일도 맞아요. 사거리가 1000km 이내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냥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사거리가 이 정도 나가는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한국에서는 탄도미사일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단거리 미사일로 얘기한 것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스칸데르급인 탄도미사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크루즈 미사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혹시 신형 미사일이냐 여기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번에는 발사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미사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이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표현하는 것은 탄도탄 기술을 적용한 어떤 발사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내용이 참조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도대체 뭘 노리고 이 시점에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했느냐? 그것도 지난 4일에 발사를 하고 닷새 만에 또 연거푸 비슷한 제형을 발사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요, 저는 이번 발사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5월 9일에 그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던 시각에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미국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정을 해왔던 미뉴트맨 3 ICBM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그것과 그 다음에 트라이던트 2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시각에 딱 맞춰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서로 등가의 미사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단거리 미사일이고 사거리가 하나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하나는 그 핵 미사일이고. 근데 자, 지금 북한 입장에서 그 장거리 미사일 쏠 수가 없죠, 지금 현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요. 야, 니들이 핵하고 미사일 쏘면 우리도 쏠 수 있다라는 것을 북한이 굉장히 넌지시 얘기한 겁니다. 이번은 상당히 나갔어요. 그러니까 첫 5월 4일 발사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냥 뭐 뭔가 개발했나 보다로 끝날 수 있지만은요. 이번에 5월 9일 발사의 성격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지금 우리가 핵을 바꾸고자 하는 비핵화하고자 하는 대상은 미국과 북한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우리가 핵을 내려놓는 것은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 야, 니들이 내려놓을 때 우리도 내려놓을 거야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전에 그 중국이 처음 핵미사일을,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국들이 막 너 핵까지만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중국이 펼친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 다른 나라가 다 비핵화될 때까지 우리는 핵을 가져갈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과연
북한이 실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굳이 미국의 그 ICBM, SLBM 네. 발사 시기에 맞춰서 이 단거리 미사일, 아무리 단거리라고 해도 미사일을 네. 쏘고 하는 행위 자체는 결국은 또 뭐 거의 뭐 우리는 미국과 동급이다. 같이 저거 하겠다. 그다음에 자, 니들이 핵을 놓을 때까지 우리도 핵을 안 놓을 거야. 네. 그럼 미국이 핵을 놓을 때까지 안 놓는다는 말은 계속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워싱턴 조의 소리 그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북한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미국도 좀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미국의 반응을 보면은 9일날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게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기보다는 뭐 제재 위반인 거는 맞는데 네. 그걸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이 문제를 회부시키지는 않겠다. 이런 지금 시점이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이라는 네. 말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시점도 예. 그렇고 그 문제는 이거는 위배는 정확한 거죠. 네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안보리 결의안이 그쵸, 위배되는 문제를, 거라고 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 위배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만일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2차례에 걸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네.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굳이 예. 논의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빨리 대화의장으로 대화의장으로 나와라.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 예. 되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기싸움들을 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짧게 앞으로 이 북핵 협상 전망을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쉽지가 않고요. 예. 저는 되려 그렇습니다. 이 북핵 협상을 들어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신뢰입니다. 협상되는 신뢰인데 지금 신뢰 관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요, 뭐 지금 뭐 남북 신뢰도 신뢰지만요, 네.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를 어떻게 이어줄 것인지 그러게요.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뭐 우리 자꾸 뭐 중재자 얘기하고 이런저런 네네. 얘기하는데 되려 그런 부분을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